이재명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의 최종 타결을 알렸습니다. 양국 협상 결과를 자세히 설명한 문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겁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원전 등 전통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까지 양국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양국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우리 의지를 전했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이 대통령은 양국이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열렸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통상 안보 협의는 마무리됐지만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거라면서 앞으로도 성과를 만드는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갈등 관계의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부분은 서로 협력한다며 실사구시의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향후 중국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 눈에 띄는 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30년 수건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팩트시트는 미국의 핵 잠수함 승인과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핵 잠수함 도입의 걸림돌은 핵연료,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였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농축 우라늄 등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미국의 승인을 얻은 만큼 한미는 앞으로 핵연료 도입을 위한 별도 협정을 맺는 방안 등을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그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이를 위해 별도의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이를 가속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6년에 한미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팩트시트는 아울러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 200여 명과 진행된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으로 개발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역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부 지역에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포함해서 앞으로 경기 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제점, 지적, 또 제안도 한번 들어보고.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접경 지역이란 특성 때문에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민간 투자가 부진하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공여지에서 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공장 신설 업종 제한도 폐지해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군용지 현황도 국방부 등을 통해 제공받아 군용지 활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군용시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갖 규제로 불편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이 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7박 10일간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길에 오릅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하고 21일까지는 이집트 공식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23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일부터 25일까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대통령실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 방문을 통해 중동 핵심 국가들과 우리의 호혜적 협력이 증대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첨단 기술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중동 지역 문화의 중심인 이들 국가가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입니다.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첫 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 성장과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세션에선 재난위험 경감과 기후변화를, 3세션에선 핵심 광물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 관련 토의를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앞서 경주 APEC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성장 비전이 G20에서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G20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넘어 전 세계 미래 성장 비전까지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수입물가 지수가 138.17로 전달보다 1.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물가는 7월 이후 넉 달 연속 오름세입니다. 품목별로는 중간재 상승폭이 컸습니다.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가 9.7%, 1차 금속 제품은 5.7% 뛰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암모니아와 기타 기금속 정령품, 인쇄 회로기판, 2차 전지 등 주요 산업 품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환율 상승 영향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23원까지 오르며 한 달 새 2.3%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7% 넘게 떨어졌는데도 환율이 오르자 수입 물가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환율이 올라간 게 또 다양하게 미칠 수 있겠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근데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외환 금융당국 합동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외 투자 증가로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수출 기업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7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출범식에도 참석해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장기 전략위원회가 정부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방향성 설정은 물론 국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포용적 금융 등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수는 1,597만 6천 명, 전년 대비 35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1주택자는 1,359만 9천 명으로 85.1%를 차지했습니다.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절반가량은 50대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25.3%는 50대였습니다.
그 뒤로 60대 23%, 40대 20.3%, 70대 12.6%, 30대 9.2% 순이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중은 46.4%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고 해당 비중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은 40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 4천만 원으로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3천만 원과 44배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위하고 하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양극화의 단면이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21년도에 10분위수와 1분위수 배율이 49.5로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 이후로 그 값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좀 더 증가한 형태, 그러니까 최고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24년도는 다소 커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무주택자였다가 1년 뒤 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81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6만 5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유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111만 3천 명으로 이 중 106만 8천 명이 집을 한 채 더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 회의의 핵심 목표는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앞으로 주택공급 관계부처 장차관이 격주로 모여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습니다.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주택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은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관련 주요 부처별 협조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수도권 주택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이라는 고육지책도 저희들은 마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해 주신 시간인 만큼 모든 역량을 정말 집요하게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과거 부동산 침체기 시행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 유입이, 공급 측면에서는 2022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만 이뤄졌던 비만약 위고비의 청소년 처방이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방 대상은 명확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남용 논란 속에 처음 청소년 사용이 허용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상시험 결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했음에도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장애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담석증과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았습니다. 청소년 환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방과 신중한 투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는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부족과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등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 등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상 체중에 대해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비만과 과체중 환자만 허가된 용법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제 부작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교육부와 함께 각 학교를 통해서도 비만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제를 맞은 후 만약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운 노란빛을 띤 막걸리.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건배주였던 고흥산 유자 막걸리입니다. 맛을 본 사람들이 과연 대표술로 오를 만했다며 호평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술이다 하면서 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4일 서울에서 열린 우리술 대축제. 올해 15회째로 해마다 2만여 명이 찾는 국내 대표 술축제입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22개 국산 술 제조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공식 건배주와 만찬주부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막걸리까지 각양각색의 전통주가 즐비합니다. 참가업체들은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술 시음과 더불어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골목 상권의 청년 창업가들도 젊은 층을 겨냥해 만든 수제술을 선보였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막걸리는 물레방아라고 해서 이제 물레동의 물레와 이제 재료가 되는 방아 허브를 넣었습니다. 현장에는 애주가들 사이 소문난 인기 술을 맛보려 줄 지은 사람들부터 구매를 위해 지방에서 먼 걸음한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사보는데요. 하도 유명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지난 여름 개최된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정된 18개 수상작의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술의 맛과 향, 그리고 술을 빚는 정성과 문화까지 K푸드와 함께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또 하나의 K컬처 신화로 우리 술이 피어나기를. K푸드와 함께 우리 술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재외공간과 협력해 국산 술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내정자가 중노위원장으로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임명공직인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발탁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에는 이병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정열 개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 주권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중심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의 지역의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간병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고려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